어릴 적 친구들과 황제놀이를 하던 주원장은 당당하게 남의 집 소를 잡아 친구들과 나눠 먹을 정도로 대담했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하늘이 묻어주는 기원까지였습니다. 환각사에 출가한 뒤에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곽원수의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언뜻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주원장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병사가 생기고 나서야 본격적인 장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전쟁에서 훌륭한 사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전쟁 때마다 스스로 다수를 이겼습니다. 시간을 조금 압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당시 몇 개의 반란군도 쳐야 하고 원나라 정부군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양대 반란군이었습니다. 하나는 진우량, 하나는 장사성의 반란군이었죠. 하루는 주원장이 장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형세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간단히 말해, 두 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 하나는 진우량, 하나는 장사성이다. 진우량과 장사성, 진우량의 군사는 5, 60만이고 장사성의 군사는 20만이다. 며칠 내로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데 누구를 치는 것이 좋겠는가? 5, 60만의 군사의 진우량, 하지만 주원장은 10만이 안 되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각자가 수복한 성을 지키느라 병사를 각지에 나눠 배치하다 보니 주원장이 직접 통솔하는 병사는 3만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병력이 이만큼 있고 각각의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3만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적은 군사 5, 60만인 진우량이다. 누굴 먼저 공격해야 하는가? 그러자 모두들 전쟁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고, 공격한다면 병력이 적고 비교적 유순한 쪽을 먼저 치자고 말했습니다. 공격하기 쉬운 쪽이라면 아무래도 진우량이 아닌 장사성을 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진우량을 치는 것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냥 투항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가 3만 명인데 상대는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말에 차여서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이 어떻게 10명을 무찌릅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싶으십니까? 게다가 두 사람 중 장사성이 그나마 치기 쉬운데 오히려 진우량을 치고자 하신다니요. 첫 번째 회는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씨 맞죠? 이때 군에서 현인 한 분을 모셔왔는데 중국 역사에서도 이름난 인물인 유기 유백원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유기 유백원, 역사에서는 신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백원이 주원장의 군사회에 참석했는데 사나흘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군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전쟁 대신 철수를 하거나 투항하자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싸우지 말자고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진우량을 먼저 치자는 주원장과 같은 의견은 없었죠.
노련하고 신중한 책사인 유백원을 어렵게 모셔왔지만 며칠 동안 이어진 회의 내내 한마디도 않고 내내 무표정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 원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백원이라는 문인을 모셔왔다고는 하는데 당시 그다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소문만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주 원장이 유백원에게 말했습니다. 학식이 깊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도 말이 없자 다시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조언이라든가 고견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백원이 말하길 정말 제가 입을 열길 바라십니까? 그럼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백원이 벌떡 일어서더니 탁자를 향해 챙하고 보금을 휘둘렀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휘두른 검에 탁자 귀퉁이가 잘려나갔습니다. 유백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적과 화평을 맺거나 물러서려는 자는 목을 베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둘째, 반드시 공격하기 더 어려운 진우량을 먼저 쳐야 합니다.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두 명의 미친 사람들끼리 만났구나. 중국의 3대 책사 제갈량과 비견될 정도로 재지가 탁월했던 인물 유기 유백원. 그는 기문이술에 능통했고 풍수상술의 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진우량을 먼저 쳐야 합니다. 유백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분석해 봅시다. 단순히 꿈에 무슨 신선이 나타나 진우량을 쳐야 한다고 알려줬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백원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왜 상대하기 어려운 진우량을 먼저 쳐야만 하는지 장군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유백원의 진우량이라는 인물 어떻게 분석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백원은 진우량을 교만한 인물로 봤습니다. 교만하다.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자신을 과대평가했죠. 문제가 겨우 그것뿐이었습니까? 성격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진우량을 그릇이 작은, 도량이 작은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진우량에 대한 분석이 더 있지 않습니까? 진우량은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봉기군의 하나인 홍건적에 속했는데 원래는 조직의 2인자였고 1인자는 서수휘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수휘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진우량의 군은 두 부대가 합쳐진 연합군이었습니다. 백령교 소명왕 한림하수하의 조직이었죠. 병사도 많고 규모도 컸던 다른 부대의 수령은 원래 원나라의 장수였는데 조정의 반기를 들고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진우량이 수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장수를 암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니 확실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죠. 최소한의 도덕도 버리고 못할 짓까지 저지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하의 군사는 어마어마했죠. 이어서 유백원이 말했습니다. 그자는 도량이 적고 큰 포부가 없습니다. 도량이 없는 인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우량부터 쳐야 합니다. 그런 자야말로 나중에 골치를 썩일 테니까요. 쉽지 않겠지만 포부가 없는 자이니 공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유백원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지리에 해박하고 별자리를 읽을 줄 아는
고명한 현인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불가능해 보였지만 진우량을 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별자리를 보니 진우량이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것도 우리의 손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량은 병사만 많았지 부풀려진 풍선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주 원장은 진우량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사실 유배원의 이런 태도는 그의 주군인 주 원장의 평소 성향과도 잘 맞았습니다. 주 원장은 천상 영웅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중 어떤 것을 선호했을까요? 그는 늘 어려운 일을 택했습니다. 쉬운 일은 남에게 넘기고 좀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자신이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영웅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날수록 오기가 발동합니다. 영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든 힘센 사람에게 아첨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누리려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웅들은 다릅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누리려 하고 상대가 선할수록 지켜주려 합니다. 강한 자는 없애고 약자는 도와주려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려 합니다. 유백원의 이런 지혜로운 계략과 진우량의 급한 성미가 맞물려 나중에 교전을 벌일 때 함정을 잘 파놓으면 분명 진우량이 걸려들 것이라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우량을 공격한다는 큰 전략을 세우고 세부적인 전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몇 번의 교전 끝에 결국 진우량을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믿을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어났던 기적과도 같은 일을 두 분 중에 누가 들려주시겠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파양호 전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백원이 천문을 읽고 주 원장을 구했죠?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 원장과 진우량의 마지막 결투 때였습니다. 파양호 전투라고 하는데요. 진우량의 군에는 전함도 많아서 거의 100만 대군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주 원장은 해류를 거슬러 오르는 형세였고 수군의 장비도 진우량만 못했습니다. 병력이 한참 못 미쳤죠. 네, 적은 병력으로 대군을 이겼던 전투였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이 희생됐죠. 40일 넘게 치열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양쪽 모두 많은 병사와 장수를 잃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격렬한 교전 중이었는데 주 원장이 통솔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눈에 띄면서 화력도 좋은 배였죠. 주 원장은 거기서 군을 지휘했습니다. 유백원은 평소처럼 별자리를 관찰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난성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백원은 서둘러 주 원장에게 배를 옮기라고 외쳤습니다. 배를 바꿔서 타라는 얘기였죠. 이쪽 배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주 원장은 유백원의 말을 듣고 서둘러 다른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배를 갈아타자마자 주 원장이 탔던 통솔선이 진우량 군의 직격탄을 맞고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적군이 대포를 쐈던 것이죠. 그 배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포탄에 맞아 불이 붙고 가라앉았군요. 네, 하지만 유백원이 미리 별자리를 읽고 배를 갈아타라고 외친 덕에 주 원장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수많은 병사와 장수들이 있었으니까요. 기록을 찾아보면 파양호 전투 때 호수가 온통 핏빛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됐습니다. 파양호는 아주 큰 호수였는데 그만큼 매우 잔인한 전투였죠.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주 원장이 겪어온 삶은 이러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황제가 되기 전 전쟁을 하러 다닐 때 일어났던
작은 일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정한 운명일까요?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였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된다.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긴다. 반란군에 합류했던 주원장 역시 아무것도 믿지 않았겠죠. 끝까지 싸우다 보니 결국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겠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하늘이 내린 운명에 따라 전쟁을 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라면요? 진실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이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생각할수록 답답할 뿐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주 원장의 아명이 뭐였죠? 주중팔이었습니다. 송나라 개국 황제 조광유는 아명이 조구중이었죠. 서로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9, 하나는 8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죠? 조광윤이 건국한 송나라는 황제의 후손들이 몇 대까지 이어졌죠? 18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송태조는 9가 중복된다는 9중, 명태조는 중8, 명나라는 16대까지입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세요. 주원장의 자손들은 16대 황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주원장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첫째로 불다는 뜻, 둘째로 돼지의 저와 발음이 비슷하고 셋째로 죽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글자의 소리만 갖고 따져보면 주는 주살하다,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원은 그 당시의 정부 원나라의 원이고 마지막으로 장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보검같이 생긴 예리한 옥입니다. 즉 하늘을 섬기는 예기시요. 원래는 예기였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본뜬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원장이라는 글자의 소리만 놓고 봤을 때 원나라를 멸망시키는 예리한 도구, 이것이 주원장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다음은 그의 아명인 중8을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16대 황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 송태조의 아명은 9중, 18대 황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에는 중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9중과 중8 참 기막힌 우연이죠. 옛날에는 중고, 중구유, 37 등 숫자로 된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황제에 이르러 그런 우연이 겹친 것입니다. 명나라 개국 황제 주원장의 본명은 주중8입니다. 8이 중복되었다는 의미의 그 이름대로 명나라의 역사는 16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원장에서 주는 멸할 주와 발음이 같고 원은 원나라의 원과 같습니다. 장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보검 형태의 날카로운 옥기를 의미합니다. 이름에 담긴 뜻을 연결하면 원나라를 멸하는 예리한 보검입니다. 이 모든 우연이 정말로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다음은 송나라 개국 황제 조광윤의 광자를 봅시다. 조광윤의 광, 오른쪽에 선 하나를 긋고 안에 점을 찍으면 나라 국자가 됩니다. 광자에는 왕자가 있습니다. 나라가 되기엔
뭔가 하나가 모자랐던 것이죠.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조강유는 북송을 잃었습니다. 장강이북의 국토가 나중에는 금나라에 정복됐고 당시 황제가 둘이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원장에 관한 일화나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은 모두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될 운명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하죠. 그럼 당시의 백성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운명도 정해져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전에 조심스럽게 진효옥 여배우의 일생과 소설 속 주인공 임대옥이라는 인물의 일생이 매우 비슷했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실존 인물이 이야기 속 인물의 삶과 같은 우연이 일어났을까요? 지난번에 온라인 시청자께서 질문해 주셨던 게 뭐였죠? 계명이나 성형을 하면 운명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었나요? 또 뭐가 있었죠? 풍수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풍수를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냐는 질문도 있었죠. 제 대답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진효옥 배우의 경우도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효옥은 심지어 출가까지 했었는데 결국 임대옥과 다른 삶을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과와 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운명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주원장의 운명과 인생의 주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짐작하셨겠지만 운명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음번에도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서로 생각을 얘기하고 결론도 내봅시다. 그때는 좀 더 많은 것들이 명확해질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늘 시험을 치르는 느낌과 같습니다. 늘 시험을 치르고 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다음번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를 주세요. 갖가지의 병 기운과 나쁜 에너지가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순조롭게 타고 있군요. 많은 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계속 태우세요. 함께 육자 대명주를 염송합시다. 운명을 생각하면 감탄만 나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까다롭고 공부해보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진 수업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쉬운 부분이나 중요한 점,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드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수업 때는 좀 더 쉽고 직설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이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나는 우리 스승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딸 서이고 아들이 막내 하나입니다. 사남매를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애들이 다 가고 나니까 가진 거라고는 없고 몸은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고. 보리 선수를 만나기 전 돼지국밥 장사로 생계를 꾸렸던 수연 씨. 돼지국밥 장사는 무거워요. 무거운 거 들어서 올리고 들어서 내리고 막 그냥 막 오봉 한 5개씩 5단씩 해가지고 이거 배달을 한번 가보세요. 학교 같은 데를 배달 가려면은 그 운동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뜨거운 거 이고 복판을 가로질르려고 하면은 뭐 고생 많이 했어요. 식당 장사는 업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식당 장사입니다. 그만큼 힘이 드니까 첫째는 허리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면 다리도 안 좋기 마련이고 막 안 아픈 데가 없죠. 기계도 70년을 넘게 이래 돌리면은 그게 다 불실된다고 해. 근데 하물며 사람인데 살아오면서 70년을 이 관절을 다 쓰고 살았는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상 더 아프지만 않게끔 내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만 되면 감사한 거죠. 네 절에 올 때 내가 가보자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못했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할 정도로 고관절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이 보리 선수의 선수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강명을 하는데 좀 느낌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좀 다른 때보다는 수행 중에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가부자가 되는 거 있죠. 의자에 이렇게 앉았으면 제일 그래도 그나마라도 좀 할 수 있고 그랬는데 1시간 정도는 가부자를 합니다. 1시간이 어딥니까? 단 5분도 못 했었는데요. 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2시간 이상씩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대강명, 예? 그리고 오체투지. 오체투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관절 안 좋으셔서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만큼 몸이 좋아졌어요. 선수행 덕분에 몸이 한결 유연해졌다는 수연 씨.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대강명 30분, 오체투지 30분, 연불 30분. 거의 다 하시네요. 다 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 뽑으라고 하면 대강명입니다. 대강명도 딱 하면은 느낌이 딱 오는 게 이 머리 이런 대로 전부 다 벌써 느낌이 이 두뇌가 나는 이렇게 좀 살아나는 느낌? 천혜향이라는 과일 있잖아요. 천혜향이 그 안에 알이 탁탁탁 있죠. 그 알이 입에 들어가면 탁탁 터지는 느낌. 그런 걸로 이 두뇌가 이렇게 뭔가가 탁탁탁 하는 이런 느낌이 생겨요. 때로는 어떤 때는 머리가 좀 약간 나는 약간씩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렇게 느낄 적에는 대강명을 합니다. 대강명을 하면은 벌써 다리에 힘이 좀 가해진다고 봐요.
다리에 걸을 때도 그렇고 힘이 좀 있다고 느끼거든요. 아무튼 몸 전체가 순환이 된다고 할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는 수연 씨. 최근엔 연불반에 참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내가 이제는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에 좀 교통도 좋고 우리 절에 가차원대로 오고 싶은 마음에 내놨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한 30년 된 집이에요. 30년 된 집이라 팔기가 좀 힘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헌 집을 헌 집은 잘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관세음보살님 상을 딱 모시고 기도가 100일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얼마 전에 100일 기도 끝나기 전에 팔리겠지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관세음보살님도 딱 모셔놓고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 팔린 거네요. 예, 정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아픔의 소리를 살피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을 공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집이 팔린다. 수연 씨는 왜 이런 믿음이 생겼던 걸까요? 보통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거 처음만 있은 게 아니라 작년 1월 달입니다. 그때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근데 그 상황에는 진짜 집이 팔릴 그런 적이 아니었었어요. 모두 다.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 미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수연 씨. 하지만 부동산 규제로 집을 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좀 팔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많았죠. 저로서는 또 자식이 결혼해가 사는데 이 집을 하나 못 저기 해주면 또 내 마음이 굉장히 안 편했습니다. 아무튼. 예. 해주고 싶은데.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딸 사이에 그 아들이 하나입니다. 내가. 막내. 아들이네요. 예, 막내 아들인데 네. 그래도 애미가 그래도 담은 하나라도 집이라도 저기 해줘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니까는 참 그 마음도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금액을 낮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던 집.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 번만 그랬으면은 그냥 우연인가 보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번이나 예. 파실 때 그럼 손해 보고 파셨어요? 정말 내가 막 팔고 싶을 때 팔았으면은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한 4, 5천 원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덜 본 거죠.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정말 감사드려요.